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영입니다. 한때 우리 농업계는 생산 증대와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면서 생명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농축산물을 찾을 때 품질과 안전성, 더 나아가 동물 복지 등 사회 윤리까지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여 년 전 이 땅에 유기농업의 씨앗을 뿌린 유기농업 1세대 농부이자 생명역동농법의 개척자 평화나무 농장 김준건 대표님 모시고 땅과 사람을 살리는 농업, 다양한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농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평화나무 농장의 김준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한참 농부일 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포천에 자리한 평화나무 농장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그 평화나무 농장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셨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평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평화를 상정해서 예. 아들 둘, 딸 둘인데 맨 처음에 아들이 먼저 나면은 평자가 붙을 것이고 평화가 될 것이고 딸이 먼저 나면은 화평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딸이 먼저 났기 때문에 큰 딸의 이름을 이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의 이름을 이평이라고 해서 화평이라고 해서 우리 농장 이름을 화평 농장으로 하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 회의를 해보니까 야, 그거 좀 촌스러운데 뭐 다르게 지으면은 안 되나?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겠냐 했더니 피스팜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피스팜으로 농장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농장으로 한참 사용하다 보니까 영 그것도 좀 불편하고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그렇게 이제 가족 공모를 해봤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평화라는 뜻을 살리고 거기에다가 친근감이 있는 자연의 그 나무를 넣으면 어떻겠나. 우리 그 처조카 중에 하나가. 그래서 평화나무 농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다들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후로 평화나무 농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그림 같은 이 풍경이 연상되는데요. 그 축사에는 뭐 여러 다양한 생명들이 어울려 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가축들을 기르고 있나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축들,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한 서너 살 적이라고 기억하는데 검은색 병아리가 어떻게 예쁘던지 그걸 데리고 마루 밑에 들어가서 품고 있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농장에 있는 동물로는 한우, 소가 한 24마리, 요거 최근에 이제 새끼를 더 낳아서 거의 뭐 28마리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돼지가 한 20마리 되고 젖자는 염소가 한 20마리 정도 되고 그렇게 지금 있고 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축산업의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그 동물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는 일찍부터 그 동물 복지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뭐 생산 방식이랄까요? 뭐 그렇게 되어 왔겠네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제가 91년도에 스위스에 가서 한 1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농가들을 조금 볼 기회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동물 복지를 넘어서 윤리적인 사육이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가축 사육은 그런 방향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동물이 필요한 동물도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축을 기르는 게 사실이지만 그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이 인권이 누가 부여한다고 인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 인권이
인권을 가지게 되듯이 동물도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동물 생명체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육하지만 최대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예.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최소한 존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 예. 그것이 동물 복지고 예. 윤리적인 사육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르다 보면은 이제 손도 많이 갈 것이고요. 또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가축들, 소, 돼지, 양, 뭐 염소, 닭 이렇게 그 기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기른다는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는데 예. 그러나 소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소는 초식가축으로서 유기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를 기르게 되었는데요. 뭐 이제 오래 기르다 보니까 마리수가 지금 우리가 훨씬 많을 수 있지만은 적정 두수, 우리 농장 규모에 맞고 가축의 분뇨로 우리 농장을 비옥하게 유지하는 정도의 그 두수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25도에서 30도 정도가 우리 경작 면적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돼지는 실은 일반 돼지라기보다 그 미니 돼지라고도 하고 애완용 돼지로 많이 사육하는 그런 돼지입니다. 베트남 토종 돼지인데요. 체구가 작죠. 그 기를 들이면은 아주 사람한테 개보다도 오히려 잘 따르고 아주 영리한 그런 동물이죠. 이 염소를 기르게 된 건 젖을 짜서 먹기 위해서인데 아까 제가 농장에 벌도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려면 젖과 꿀이 있는 곳이 나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벌은 기르면 되고 또 염소도 기르면 되면 젖과 꿀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염소를 처음에 한 마리를 갖고 시작했는데 그 자꾸 새끼를 낳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젖 짜는 녀석들이 8마리에다가 새끼가 6마리 그리고 수컷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마리 가까이 되는 이제 염소가 그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표현을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젖과 꿀은 인간이 먹는 여러 가지 식품 중에 거의 완전 식품. 가장 맛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꿀이고요. 그렇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꿀복숭아, 꿀사과, 꿀참외 모두 꿀자를 붙여서 가장 맛있는 달다. 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게 꿀이다. 그리고 우유는 또한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젖과 꿀은 인간이 그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는 데는 젖과 꿀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제 나름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또 담겨 있었네요. 그럼 이런 가축들 외에 이제 그 다른 경종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체 농장 규모는 약 2헥타. 2헥타를. 2헥타 정도를 경작하고 있고요. 주 소득 작물로는 토마토가 주 소득 작물입니다. 그렇군요. 토마토를 생산해서 전량을 주스로 가공하고 있는데요. 1리터 병에다가 이제 주스를 만드는데 1kg을 가지면 1리터의 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소비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물량을 생산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뭐 생산하는 대로 다 팔려.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좀 아쉽죠. 토마토를 주로 해서 이제 주스로 판매를 하시고 혹시 뭐 그 젖을 가지고 양젖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가공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산되는 양유의 전체를 야쿠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냥 산양유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도 즉석 가공식품 허가를 받아서 야쿠르트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전달을 하죠. 판매는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예, 예. 우리 농장의 회원이 되면 우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다 선택하고 그러고도 물건이 남으면 예. 비회원들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가끔 예. 열어놓는데 대개 소비자들한테 가기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은 그 농장 규모를 조금 뭐 키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 뭐 그런 게 참 쉽지는 않고 저희는 뭐 일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뭐를 규모를 우리 능력 혹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있고 예. 되도록이면 가족노동 범위에서 그 많이 일을 크게 벌려서 뭐가 많이 잘 될 것 같아도 실은 농업 분야에서 뭐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만큼 투입이 또 많아지고 결국 나중에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자 하는 거, 그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규모를 되는 키우면요. 그 가져와서 뭐가 좋은지 그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가족 노동력으로만 이제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그럼 그 몇 분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예. 저희 집사람하고 예. 있고 지금 어떤 젊은 친구가 한 사람이 올 1년간 와서 이제 연수생으로 합류해서 같이 일손을 돕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토마토 수확 시기에는 예.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확을 해서 바로 주스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외국인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 내국인을 쓰면 좋은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재배 작물도 다양하고 이제 가공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벼농사도 지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벼농사는 뭐 많이 못 하고요. 한 1,500평 정도 하는데 우리 농장에서 필요한 식량과 가공에 필요한 일부 그 곡식들, 다른 곡식들과 합쳐서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벼는 그럼 어떻게 가공을 하시는가요? 현미를 찌고 말려서 다른 곡식들과 혼합해서 예. 예. 선식을 만들거나 예. 통곡물 가루로 판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중근 대표님은 한국 유기농업의 역사 또 유기농업 1세대로 불리시는데요.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기농업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40년도 전에 1976년도에 유기농업이라는 그 말 용어를 처음 듣게 됐어요. 예.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우리나라에는 식량 부족이어서 증산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죠. 무슨 공해란다든지 무슨 오염이란다든지 이런 용어는 그때 당시에 낯설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힘든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76년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일본의 농업 단체를 하고 계시던 고다니 중이찌라고 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유기농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무엇이 정말 인생 길지 않은 그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어서 자기 삶을 바칠 만한 일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받게 돼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 그 중에서도 유기농업. 사실은 유기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생장조절제 같은 그런 화학적인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 농사 짓는 것만을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기농업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유기농업은 이 재생과 순환이라고 하는 우주의 그 순환 질서에 어떻게 거기에 순응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내가 역할하고 도울 것인가 하는 것. 그게 유기농업 농부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 일에 내 몸을 바쳐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참 이상한 건 그 전까지만 해도 농사일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힘은 들고 자기가 들인 노력만큼 충분히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도 낮고 뭐 그거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게 뭐 그런 더 심하던 때여서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 어떻게 하면 20대 청년 시절 그렇죠. 다른 뭐 좀 나한테 맞는 좋은 일이 없을까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서 내 삶을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 이게 삶의 내가 목표로 삼고 이걸 살아야 되겠다. 그럼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큰 질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생명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접하게 돼서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일에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원료를 만드는 일이고 생명이 지속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내 몸을 바치는 것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농사를 하게 됐고 이제 당연히 유기농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의 유기농업 학자를 만나게 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그런 기회가 실은 있을까요? 저희 장인 어른이 원경선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유기농업에 뭐 그때 언론에는 돌아가셨을 때 유기농의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 일로 세계 글로벌 500상도 받으신 아주 그런 분이시죠.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 풀무원 농장을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는 장인어른이 아니고 선생님이셨지만 제가 거기 연수생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걸 경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고다니 중이치라고 하는 선생님과 교류가 있어서 한국으로 초청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을. 그래 그 선생님이 와서 그때 당시 일본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일본의 그때 당시 고도 산업 사회가 한참 진행되던 때 오염이나 공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된 거죠. 일본에서. 그 우리는 증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던 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 증산만이 살 길이고 지금 배가 고픈 시절에 무슨 얘기지? 이런 게 생각하던 때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2박 3일에 거쳐서 여러 얘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는 계기들이 됐고요. 한 40여 명의 분들이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래 이제 그때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기농업을 다들 그냥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농사 말고 장사를 하는 게 낫다. 지금도 뭐 농사한다고 죽도록 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지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많죠. 근데 그때 당시는 더해서 정말 이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유기농업으로 해보자. 그걸로 해서 무슨 뭐 앞으로 일이 잘 돼서 그게 돈이 잘 벌리고 뭐 이런 거는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고요. 그게 나아갈 농업인으로서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렇게 동의를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강의를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탁 뺏기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20대였고 뜨거운 가슴으로 좋은 얘기를 들으면 쉽게 감동하는 그런 나이여서 더 그랬을지 모르지만 같이 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발을 들여놓게 돼서 그 과정에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요. 그또 뭐 이렇게 그 수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참 그랬을 거고 그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후회라든지 뭐 갈등하던 시기가 뭐 있었죠. 당연히 생산량이 줄고 수익이 줄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래 우리 같이 했던 회원들 중에는 사과나무 과수원 하는 이들도 있었고 수박 농사를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과수라는 거 지금도 그렇지만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사실은 그때 농약 중독에 걸린 분도 있어서
그 얘기를 실제로 언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예. 그건 뭐 그분만이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예. 화학비료 농약 없이 농사를 과연 지을 수 있나? 예. 예. 아, 그래 뭐 그런 기술이 그렇다고 우리한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이게 그 농약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1차적으로 농민들이 농약 중독이나 그런 피해를 받게 되고 그걸로 생산한 농산물이 그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 오염된 농산물이 그걸 먹는 사람한테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면 이건 바른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과거 이제 유기농의 시작이 이제 농부의 신념과 철학에 기대했다면은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 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유기농에 대한 이제 자세 뭐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수익성도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혹시 뭐 아쉬운 점이 없으신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예.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걸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예. 자기 생활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여서 저는 뭐 오히려 터무니없이 요즘 귀농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예. 항상 그 핵심 가치와 주변의 가치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핵심 가치고 무엇이 그 두 번째로 생각할 주변적인 가치인지를 생각을 예. 해서 농촌에 뿌리 박고 식량을 생산해서 자기가 생산한 걸로 먹고 살고 생존만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그런 거를 굳건히 한 후에 예. 자기의 그 이상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뭐 실력도 안 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옆에서 보기에 좀 안쓰럽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연히 예. 자기가 하는 일, 유기농업을 통해서 충분히 생활이 될 정도의 소득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신념과 철학 때문이실까요? 2005년부터 유기농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생명 역동농법 이걸 시작하셨는데 그게 좀 계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걸 배워봐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 처음에 유기농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연히 그 자동적으로 참석한 강연회에서 유기농업에 첫 발을 들여놓았듯이 생명역동농업 또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때 조직한 정농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제 1월 달이 되면 연수회와 총회를 그렇게 하는데 2박 3일 정도에 거쳐서 그때 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삐리오든이라고 하는 프랑스 분을 부인은 그 일본 분인데 그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근데 무슨 처음 듣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죠. 뭐 소 뿔에다가 소똥을 넣어서 땅에 6개월간을 묻었다가 물에 저어서 뿌리라. 황소의 두개골에다 상수리나무 껍질을 넣어서 땅에 뭐 6개월간 묻었다가 퇴비더미 속에 넣어라. 그런 게 9가지 종류나 돼요. 예. 그 유기농법하고는 또 다른 개념. 그 크게 유기농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토양과 환경의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생산 체계를 유기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생명역동농업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유기농업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1924년에 한 120, 30명 모인 자리에서 열흘에 거쳐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이 바탕이 돼서 생명역동농업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생명력의 감퇴를 줄이고 새로운 활력 있는 이 토양과 거기서 생산된 토양을 바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활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결국 거기서 생산된 활력 있는 농산물이라는 건 그것만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사람의 몸과 건강과 활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보기 좋은 농산물
당신들의 위를 채울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농산물이 당신들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보장한다고 하는 근거는 없다. 내가 얘기하는 이건 환경과 토양을 건강하게 할 뿐더러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람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까지도 아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라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바로 생명역동 농업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오 다이나믹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 솥불에다가 소똥을 넣어서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이제 유기농 농법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토양도 살리고 하는 그 기술이 과학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 이건 미심푸닥거리 저걸 우리가 저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나? 처음에 저도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농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 삐리오도니 선생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한동안 저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삐리오도니 선생이 발행하는 파종 달력을 일본에서 받아보게 됐어요. 그 파종 달력에는 어떤 작물을 언제 심을 것인가 하는 게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이파리를 발달시켜서 먹는 엽채류, 뿌리를 발달시켜서 먹는 근채류, 열매나 나다를 발달시키는 과채류, 그리고 꽃을 발달시켜서 먹거나 이용하는 화채류,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화채류 이 4가지로 우리 재배하는 작물이 그렇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작물은 찾기가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로부터 지구에 전달되는 요소 또한 4가지입니다. 그건 뭐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알려진 얘기지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빛의 요소, 흙의 요소 이 4가지가 지금 이 지구에 또 우주의 물질적인 그것들의 토대가 되고 있는 요소들이어서 그것들이 지구에 전달되어 오는데 그 물의 요소가 전달될 때는 이파리 식물이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날 엽채류를 파종하거나 이식하거나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열의 요소가 전달될 때는 과채류, 빛의 요소가 전달될 때는 화채류, 흙의 요소가 전달될 때는 근채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작물을 어느 날 파종하거나 이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파종 달력이 그 삐리오도니가 발행한 파종 달력을 받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받아보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거를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독일이나 그 삐리오도니 같은 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뿌리 식물을 잎에 날 심었더니 잎은 잘 발달하는 반면에 뿌리가 빈약해지고 뭐 잎에 날 엽채류를 과채류 날 파종하거나 잎에 날 파종을 할 때 그 차이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원리 더 깊숙이 있는 그런 것들 처음에 그 삐리오도니로부터 들었던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서인 슈타이너가 쓴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 전 세계 뭐 한 4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 있는 책인데 그게 원리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증폭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솥불에다가 상수리나무 소 머리에다가 상수리나무 껍질을 넣고 솥불에 소똥을 넣고 뭐 수정가루를 넣고 수사슴의 방광에다가 토프를 넣고 뭐 이런 9가지 종류를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물질을 어떤 작물에다가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 슈타이너가 제시한 것들을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그게 과학적이냐 하는 거는 가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은 사실은 유럽에서 아직도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나 관측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다 과학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건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고 넓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모든 황당한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고 그 이치에 그 납득이 가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오늘날 그 기계론적인 세계 그런 과학만이 아니라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과학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학적이냐 하는 질문에는 그런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거는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외국에서 이제 처음 그 도입이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이 생명 역동 농법에 대한 뭐 신뢰도랄까 인기도랄까 어떤 정도일까요? 활발하죠. 아, 그렇습니다. 활발합니다. 유기농업의 큰 두 주류의 하나가 올게닉 어그리컬처.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유기농업과 바이오 다이나믹 어그리컬처. 생명역동 농업의 두 줄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조차도 없는 데가 많고 섞여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과.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바이오, 독일어로 이제 비오라고 BIO라고 쓴 게 다 우리가 말하는 유기농산물인데, 그 바이오 다이나믹 어그리컬처 하면은 이제 생명역동 농업이다 보니까 그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데메터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상표가 있네요. 데메테르, 그리스 인증인가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세계 인증기관 중에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제일 받기가 어려운 인증이 데메타 인증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데메타 인증을 받으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 정도로 한 분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가격이나 품질에서 최고의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5년에 이제 생명역동 농법 이제 연구회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산을 하셨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뭐 확산되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중간에 또 거기 고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은 뭔가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였다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건 무슨 뭐 기능성 물질을 만들거나 생산량을 뻥튀기를 시켜서 크게 만들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농산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성분을 강화시켜주고 또 그 활력,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하는 그 활력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맛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맛은 차이가 나고 맛이 아주 좋고요.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생명역동 농업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로 막 농장이 막 북적된다고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우리 농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역동 농업과 이런저런 관련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년에 2차례 하는 정기적인 연구회 모임에는 많은 경우에는 막 우리 수용 능력을 벗어난 150명까지 온 적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고 100명 이내로 오면 이제 그저 우리 농장에서 수용할 정도 되는데 보통 뭐 적게 오는 게 7, 80명, 100명 전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 학교라고 해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한 교육 이념에 따라서 시작한 학교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거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죠. 그 발도르프 학교는 교과 과정 중에 농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교과 과정 속에서 배워가기 때문에 다른 농장보다도 생명역동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장에 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오고 있고 또 제가 발행하는 파종 달력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유기농업 실천을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겠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농업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대산농촌문화상을 이제 수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한테는 과분하죠. 뭐 제가 그런 상을 받을 만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이 주변에 이제 분들이 추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역동농업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대산상이 워낙 그 농업계에서는 가장 큰 상이고 상이고, 사람들이 예. 그래도 주목하는 상이어서 예. 그거를 좀 받을 수만 있다면 예. 받았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역동농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좀 알려서 예. 좋은 일을 혼자만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대산상을 받긴 했는데 제가 속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던 그 일은 크게 확대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 뭐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사람들이 대산상 받았다면 그냥 무조건 인정해주는 그런 그렇죠. 게 있습니다. 예, 예. 저 사람은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검증이 이제 농업계에서.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미신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는 이제 안 듣게 된 게 아닌가. 예. 저도 그 상에 조금 그 관련을 해봤는데 그게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대산 그 농촌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지의 밥상도 그 같이 하고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지의 밥상이라고 대산 농촌 수상자가 마련한 지혜로운 밥상, 대지의 밥상 이래가지고 이제 1년에 4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농장도 좀 참여해 달라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저희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쌀을 비롯해서 우리 농장에서 나온 소고기까지 뭐 산양유로 만든 이제 야구르트하고 뭐 그건 물론이고 그런 이제 온갖 채소, 곡물들 농장에서 생산된 것만으로 밥상을 차려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참여하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 덕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꼭 한번 참석해서 그 생명 역동농업을 통한 그 음식들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시간을 좀 맞추기가 어려서 그랬는데 저도 꼭 한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대산에서 저희가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회에 참석하셔야죠. 아직 2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그렇습니까? 예. 그 우리 대표님 이제 농사를 평생의 소명으로 이제 생각하고 한 길만 걸어오셨는데요. 그 농장 일 외에 또 마음을 쏟고 있는 일이 계시다고요? 제가 하는 일이 처음부터 무슨 뜻을 세워서 이거를 해야지 그렇게 된다기보다 우연히 거기 발길을 들여놓게 돼가지고 한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아까 유기농업이나 생명역동농업이 다 그랬고 올 봄에 4월 27일 날 평화 손잡기라는 것도 그 우리 옆에 그 철원에 정지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국경선 평화학교라고 하는 학교 그 일종의 대안학교죠. 대안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크게 뭐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도 그거를 하는 분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강연을 들었어요. 포천에서. 포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발트 3국이 총이나 뭐 칼 가지고 무슨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고 손잡는 행위를 통해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무 힘없는 행위 같지만 손잡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4월 27일은 우리나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그렇죠. 예. 남북 간의 대결을 지향하고 협력과 평화로 가자. 예. 그 선언을 한 날 아닙니까? 예. 그걸 기념해서 1주년 되는 날이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DMZ에 가서 손을 잡고 그 날을 기념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에이, 뭐 50만 명이 뭐 이쪽에서 강화해서 고성까지 필요하다는데 그게 돼? 다들 그냥 저 양반 참 저 좋은 얘기 하는데 나 뭐 저 실정을 이제 모르는 양반 우리가 뒤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우리들 거기를 참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취지가 무슨 뭐 억지로 뭐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구해서 그 취지를 설명해서 동의가 될 때 나가는 건데 예. 그게 되나? 이제 그러던 차에 어쨌든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크게 뭐 여기서 도울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농장이 DMZ까지 한 30분 거리면은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저 멀리서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농장에서 하룻밤 자면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니 1박 하면서 그 DMZ로 가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 예.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양반이 크게 반기면서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뭐 한겨레 신문에 한번 난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일에 참여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 우리 농장에 와서 한 150명이 잠자는 인원은 100명 안 됐지만 당일날 와서 식사하고 주먹밥 만들어서 DMZ에 가서 밥을 나누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됐으니까 좀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끝내요. 예. 우리 대표님은 그 이제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 그럴까 그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녀들 이름도 이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농장 이름도 평화 이랬는데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자유와 더불어 가장 크고 고귀한 가치가 아닌가. 예. 자유와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들이 뭐 세렝게티나 저 아프리카 그 사자들이 그 하는 행태 중에 이 숫사자가 그늘 아래서 잠만 자다가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놓으면 제일 먼저 와서 뜯어먹고 가는 걸 보고 저 나쁜 놈이라고 다 욕을 하는데 저는 저 숫사자를 욕하면 안 된다. 저 숫사자가 그늘에서 잠자는 것 같지만 그 사자 얼굴을 한번 봐라. 그 암사자들이 번식하고 사냥할 수 있는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굴이 보면 흉터로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고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그 사자의 힘에 의해서 그 평화가 지켜져서 암사자들이 번식도 하고 사냥도 할 수 있는 거다. 당연히 제일 맛있는 부위를 그 숫사자가 먹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저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화라는 거는 글자가 말하듯이 이 화변에다가 입구자 어떻게 하면 먹는 것을 고루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농업이야말로 가장 평화와 연결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장 이름도 그렇고 뭐 그 일을 제가 뭐 발벗고 나서서 뭘 한다기보다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이라도 숟가락이라도 하나 얻는 그런 식으로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농업 생산자들 그리고 우리 소비자 또는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되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이쪽 방면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앞으로 이 산업 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볼 때 인간이 점점 배제되고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예. 인간이 그 일을 통해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로부터 예. 점점 배제되고 그런 일들은 기계나 AI, 예.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점점 그거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농업이야말로 좋은 일자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는 농업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하지 않나. 아쉽게도 정부의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고 참모나 보좌진들도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의 공부들만 많이 한 사람들이라 그게 조금 아쉬운데 농업에 있어서 저는 얼마든지 양질의 좋은 일자리와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앞으로 크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한 삶 그런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충족된다면 나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농업을 지금 크게 규모화해 가지고 전부 기계에다 맡기는 그런 일보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농가 한 가정이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시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제가 전에 시험해 본 바에 의하면 1헥타르 정도면은요. 그걸 가지고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그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모라면 시범적으로 정부가 물론 이제 5년 단임 정부가 장기적인 그것이 그걸 요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뭐 한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지속적으로 좀 해서 그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 농업을 통한 그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서 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지금 도시 집중해서 온갖 주택 문제, 도로 문제, 사회 범죄 문제, 온갖 문제가 거기에서 야기되는데 그 골고루 분산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자연과 환경도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오늘 대표님의 그 말씀 듣고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생명 역동 농법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과 그 농장이 더욱 그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시고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생명 역동 농법을 그 우리 대표님 롤 모델 삼아서 추구하고 영위를 하면서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의 보람도 찾고 또 조그맣게나마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나눈 얘기 아주 저도 즐거웠고요. 그래서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1909년 동아시아를 여행하던 미국 농무성의 토양관리국장이 당시 조선의 순환 농법에 의한 유기농업을 보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땅을 비옥하게 유지해온 지혜에 감탄을 하며 4천년의 농부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유기농업은 전체 농업 생산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이자 땅과 생태를 살리는 길로 실천하는 한 농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